예, 오늘은 이제 칼람의 논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칼람의 논증은 그 알-가잘리라고 하는 이슬람 신학자가 제안했던 논증인데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일신을 믿는 종교,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세 가지가 교리가 전부 다르죠. 다른데 공통적인 거 하나는 신존재 증명 부분은 다 공통이에요. 똑같아요. 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신존재 논증은 동일하게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이슬람의 알-가잘리가 제안한 칼람의 논증이 우리 기독교 쪽에서 볼 때에도 굉장히 좋은 논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쓰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조금 아쉽게도 이슬람 쪽에서 나왔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좋은 논증이라서 그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요. 칼람이라는 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야기, 담화 이런 뜻이에요. 아랍어로.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그냥 그 담화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름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이 칼람의 논증을 가장 많이 지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그 기독교 철학자이고 변증가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칼람의 논증을 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무신론의 4대 기수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전부 토론을 했어요. 근데 대개 이제 다 승리를 했죠. 그 리처드 도킨스, 데니얼 데닛,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사람이 그 신무신론 기수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아직 토론을 못한 사람은 저 리처드 도킨스예요. 리처드 도킨스는 도망 다니고 있어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토론하자, 합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는데도 응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전부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한테 다 패배했거든요. 이런 토론을 할 때는 전부 그 대학 같은 데서 공개 장소에서 수백 명 앉혀놓고 토론을 하고 또 재밌는 거는 그 토론을 판정하는 판정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론이 끝나면은 누가 이겼다 졌다를 판정을 해. 그런데 판정단이 아주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끝난 다음에 그 온라인 같은 데서 인터넷 같은 데서 판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되게 다 이겼어요. 윌리엄 크레이그가.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가 안 해요. 자기가 나가서 망신당할 거 뻔히 아니까 이 세 사람 망신당한 거 보고 계속 도망다녀. 그래가지고 무신론 쪽에서도 왜 도망다니냐 비겁하게 붙어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영악한 거죠. 나가봤자 자기가 할 말이 없다는 거 뻔히 아니까 도망다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칼람의 논증이 효과적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 아직도 이 칼람의 논증을 가지고 그 토론을 하는데 워낙 논증이 좋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세계적인 석학들 또 무신론 쪽의 사람들하고 주제는 그거죠.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논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칼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또는 담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논증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앞에 붙는데 라이프니츠 무슨 뭐 이렇게 붙는데 이거는 칼람은 이야기래, 담화라는 뜻입니다. 칼람의 논증에 이제 맨 처음에 그 전제로서 나오는 게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 나와요.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은 없다가 생긴 것이라는 뜻이죠. 없었는데 생겼다. 그것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뜻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언젠가 어느 시점에 생겨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지구보다 더 큰 우주죠. 존재하기 시작한 것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것은 우주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우주는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걸 이미 살펴봤어요. 그 개념이 그대로 칼람의 논증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저절로 뭐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없다가 생긴 것은 우주라는 것은 이제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칼람의 논증을 전체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제 1과 전제 2가 있고 결론이 있는데, 전제 1은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생겨난 것은 그 생겨난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제 1이고 공리입니다. 공리. 그 다음에 전제 2, 공리 2는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요거예요. 요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죠. 정상상태 우주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주는 영원히 존재해 왔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1950년대까지 세계 과학자의 3분의 2가 우주는 영원히 존재해 왔다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천체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밝혀졌죠. 영원히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죠. 그래서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 전제로서 힘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제 1과 전제 2가 합쳐지면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는 게 칼람의 논증의 결론입니다. 언젠가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그 시작의 원인이 있다. 이 세계는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세계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 하는 게 칼람의 논증이에요. 그런데 이 칼람의 논증의 결론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인이 있다는데 그 원인에 대한 특성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당연히 하나님으로 보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서 적합한 적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의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그 외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옛날에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에서 조금 세상을 창조한 이러고 나오지만은 그거는 종교가 아니라 신화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종교로서 봤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그 우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자꾸 공격하기는 원래 이 전제가 무너지면 결론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전제를 자꾸 걸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를 어떻게든 그걸 어떻게 망가뜨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그동안은 계속 우주는 영원하다, 정사상태 우주론이다, 아인슈타인도 지지한다 이래가지고 끌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지긴 했죠. 근데 아직도 무신론자 중에는 우주는 영원하다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주 필요 없다, 그냥 있었다 우주는. 과학적으로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아니야 그냥 있었어 이러고 여전히 고집을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람의 논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설명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고요. 일단 전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빨리 설명하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전체적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듣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들으시면 좋겠어요. Does God exist? Or is the material universe all that is, or ever was, or ever will be? One approach to answering this question is the cosmological argument. It goes like this: whatever begins to exist has a cause. The universe began to exist, therefore, the universe has a cause. Is the first premise true? Let's consider. Believing that something can pop into existence without a cause is more of a stretch than believing in magic. At least with magic, you've got a hat and a magician. And if something can come into being from nothing, then why don't we see this happening all the time? No, everyday experience and scientific evidence confirm our first premise. If something begins to exist, it must have a cause. But what about our second premise? Did the universe begin, or has it always existed? Atheists have typically said that the universe has been here forever. The universe is just there, and that's all. First, let's consider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It tells us the universe is slowly running out of usable energy, and that's the point. If the universe had been here forever, it would have run out of usable energy by now. The second law points us to a universe that has a definite beginning. This is further confirmed by a series of remarkable scientific discoveries. In 1915, Albert Einstein presented his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This allowed us, for the first time, to talk meaningfully about the past history of the universe. Next, Alexander Friedmann and George Lemaitre, each working with Einstein's equations, predicted that the universe is expanding. Then in 1929, Edwin Hubble measured the red shift in light from distant galaxies. This empirical evidence confirmed not only that the universe is expanding, but that it sprang into being from a single point in the finite past. It was a monumental discovery, almost beyond comprehension. However, not everyone is fond of a finite universe, so it wasn't long before alternative models popped into existence. But one by one, these models failed to stand the test of time. More recently, three leading cosmologists, Arvin Bord, Alan Guth, and Alexander Vilenkin, prove that any universe which has on average been expanding throughout its history cannot be eternal in the past, but must have an absolute beginning. This even applies to the multiverse, if there is such a thing. This means that scientists can no longer hide behind a past eternal universe. There is no escape. They have to face the problem of a cosmic beginning. Any adequate model must have a beginning, just like the standard model. It's quite plausible then that both premises of the argument are true. This means that the conclusion is also true. The universe has a cause. And since the universe can't cause itself, its cause must be beyond the space-time universe. It must be spaceless, timeless, immaterial, uncaused, and unimaginably powerful, much like God. The cosmological argument shows that, in fact, it is quite reasonable to believe that God does exist. 예. 되게 빨리 설명을 하고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5, 60년대만 해도 우주는 영원히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반 이상이었기 때문에 칼럼의 논증이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었죠. 자, 그러면 이제 칼람의 논증하고 라이프니츠 논증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칼람의 논증은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 이거고 라이프니츠 논증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설명을 갖는다. 이거였거든요.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요거는 칼람의 논증은 존재하기 시작한 이었고 라이프니츠 논증은 존재하는 이었어요. 그래서 칼람의 논증은 하나님은 제외해요. 물질만 해당돼요. 우주. 그래서 이거를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라이프니츠 논증에는 하나님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존재 원인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 존재 원인은 하나님 안에 스스로 가지고 계셨다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칼람의 논증은 하나님은 빼요. 하나님은 빼고 우주만 논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르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일을 보면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건 없다가 생긴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존재 원인은 원인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없던 무언가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가. 그건 저희가 라이프니츠 논쟁에서 이미 검토해 본 바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르렀었죠.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이건 복습이죠. 충족 이유율이라는 법칙을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런 설명을 했었죠.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물 좀 드려야 되잖아요. 네? 물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자, 그래서 충족 이유율에서 모든 것은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가 먼저 살펴봤던 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외부의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수, 로직, 그리고 하나님. 맞아요. 어유. 좋은 학생. 맞습니다. 논리, 그 다음에 숫자 또는 수학, 또 하나님. 이 세 가지는 외부의 원인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 내재적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 또는 필연적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논리 같은 거.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면 A와 C를 대보지 않아도 A가 C보다 크다는 거는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숫자 1, 2, 3, 4, 5 2 더하기 2는 4다 뭐 이런 거 당연한 얘기로 저희가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외부의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I am that I am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죠 사실은. 그래서 외부의 원인 없이 스스로 내부의 원인을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했을 때 만약에 밖에 하나님 존재 원인이 밖에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가 하나님이지. 그러면은 끝없이 회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원인을 존재 원인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내재적 필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 그렇게 이제 철학에서는 결론을 내준 거죠. 네. 존재 원인이 밖에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 원인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왜 우주는 저절로 생길 수가 없나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봤는데요. 왜 생길 수 없냐? 물질이므로. 물질은 무에서 저절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저희가 살펴봤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도 우리가 뭔가를 봐야 돼요. 갑자기 뭐가 펑펑 튀어나오는 현상을 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물질은. 그래서 우주도 물질이기 때문에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 우주의 원인은 그럼 하필 하나님이냐?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아는 것 하나라도 대답해 보십시오. 기억나시나요? 이거죠. 우주의 창조자는 필연적이어야만 한다. 스스로 존재해야만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며 무한한 존재를 해야 된다. 비물질적인 존재를 해야 한다. 또 엄청난 파워를,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한 인격적인 존재, 지성적인 존재를 해야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이 창조주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조건을 가진 인류가 알고 있는 존재는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죠. 라이프니츠 논증의 그 논리가 그대로 이 칼럼의 논증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가 아니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에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제일 원인자는 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라이프니츠 논증의 결론이었는데, 라이프니츠 논증의 이론이 이 칼럼의 논증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신론자 측에서는 이거를 반론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우주는 양자역학적 무에서 저절로 탄생했다. 이 얘기죠. 저희가 이미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자역학적 무라는 건 사실은 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이라는 물리가 이미 존재한다면, 물리 법칙이 있다면 그건 nothing이 아니에요. 또 물질, 반물질 합쳐져 가지고 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도 그건 제로지 nothing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양자역학으로 양자요동에 의해서 우주가 생기려면은 에너지가 이미 있어야 돼요. 근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건 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자역학적 무는 사실은 우리가 정의하는 그 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주는 이유 없이 무에서 저절로 탄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 없다는 거죠. 우연히 저절로, 이 말을 써요. 우연히 저절로 탄생했다. 또 시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A 시간 이론, B 시간 이론이라는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B 시간 이론에 의해서 원래 존재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50년대, 60년대까지 아직도 일부는 주장하고 있는 우주는 영원히 존재해 왔으며 그 기원은 없다. 정상 상태 우주론이죠. 1번하고 2번은 우리가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절대무라는 거를 우리가 개념을 배웠고, 그 절대무에서 뭐가 이유 없이 저절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할 거는 3번과 4, 비시간 이론하고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는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칼람의 논증은 우주론적 논증의 대표적인 논증으로 페르시아 출신의 12세기 이슬람 학자인 알-가잘리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이 칼람의 논증은 이슬람 학자의 논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논리가 매우 훌륭하고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논증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독교 철학자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즐겨 사용하는 신존재 논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미국의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이 논증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무신론학자들과 공개 토론을 벌였고,
대부분 상대를 압도함으로써 그 논증의 힘을 증명한 논증이기도 합니다. 칼람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야기 또는 담화를 뜻하는 아랍어입니다. 칼람의 논증은 두 가지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탄탄한 논증입니다. 전제 1.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 전제 2.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결론.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그 시작의 원인이 있다. 이 세계는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세계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다. 이 논증의 결론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꼭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존재 중에 이 논증과 일치하는 존재는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논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논증에서 전제 1과 2가 참이 아니라면 이 논증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제 1과 2가 참인지를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전제 1에 대한 검토. 전제 1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어떤 것도 무로부터 나올 수 없다. 둘째, 만약 무언가가 무로부터 나올 수 있다면 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무로부터 나올 수 없는지 설명이 불가능하다. 셋째, 일상적인 경험과 과학적 증거들이 전제 1이 참임을 확인시켜준다. 첫 번째 이유, 그 어떤 것도 무로부터 나올 수 없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 변증 동영상 7과 8,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만약 전제 1을 부정한다면 이 모든 우주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아무런 원인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는 단순히 빈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는 그 어느 것도 없는 상태이며 심지어 공간 그 자체도 없습니다. 이처럼 무는 문자 그대로 그 어떤 특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징을 가질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철학에서 뜻하는 절대무의 의미이며 이 절대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우연히 우주가 튀어나왔다고 인간의 논리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전제 1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대표적인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동영상 7과 8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양자역학적 무를 주장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입자와 반입자 또는 물질과 반물질이 섞여 전하량 제로의 아무것도 없는 양자역학적 무의 상태에서 양자요동에 의하여 우주가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에서 우연히 양자요동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학적인 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어이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미 양자역학적 물리가 존재하고 입자와 반입자, 물질과 반물질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무의 개념은 양자적 진공의 개념인데 그들이 무라고 주장하는 이것에는 이미 에너지가 존재하고 양자물리가 존재하고 있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무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이 발표된 이후 이런 주장을 하는 무신론 과학자들이 꽤 있는데 스티븐 호킹 같은 유명한 무신론 물리학자도 이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과학자라고 해도 철학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J.P. 모어랜드 같은 철학자가 스티븐 호킹, 물로디노프 등 이러한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을 향해 그들은 위대한 과학자들이지만 형편없는 철학자들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무에 대한 철학의 개념은 말 그대로 입자와 원인이 되는 힘 그리고 속성, 장 등 그 어떤 것도 전적으로 없는 완전한 무를 말합니다. 이 무의 개념에 의하면 무에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이 무로부터 무엇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자명합니다. 만약 양자역학적 상태가 있었다면 그 상태는 어디서 왔는지 라이프니츠의 충족이유율에 의거해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신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생명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소.
그러자 신이 그럼 한번 생명 창조를 보여주게나 하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의기양양하게 그러죠. 우선 모래를 모읍니다. 그러자 신이 말했습니다. 잠깐, 가능하다면 내가 만든 모래는 쓰지 말고 그대 자신의 모래를 사용하게나. 또 다른 회의론자들의 반론으로는 우주가 그냥 무에서 나왔다는 맹목적 반론입니다. 미국 웨스턴 미시간대 철학과 교수인 퀸튼 스미스는 우주는 무에서 무에 의해 무를 위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마치 무신론 버전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같다. 이런 주장은 단순히 무신론자들의 믿음에 불과하다. 나는 이 주장이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보다 더 강한 믿음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말 마술만도 못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주가 무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신을 믿는 믿음을 대체할 수 있다면 불신자들은 신을 믿는 신자들에게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보다 더 비합리적인 주장이 또 있을까? 이제 전제의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이유. 만약 무언가가 무로부터 나올 수 있다면 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무로부터 나올 수 없는지 설명이 불가능하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미 동영상 7과 8의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왜 자전거, 베토벤, 토끼는 무로부터 뿅 하고 튀어나올 수 없는 걸까요? 왜 우주만 무로부터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무는 그 어떤 특징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가 우주를 더 선호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즉, 무가 우주를 선호해서 우주만 만들어내고 자전거, 베토벤, 토끼는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에는 제한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이 무를 제한해서 우주만 만들어내고 자전거, 베토벤, 토끼는 만들어내지 못하게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전제의를 뒷받침하는 세 번째 이유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전제 2,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없다가 생겼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네 가지의 논증이 있는데, 두 가지는 철학적 논증이고요, 두 가지는 과학적 논증이에요. 철학적 논증의 일은 무한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 영원하다는 건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인피니티죠. 무한. 근데 무한한 것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철학적 논증이고요. 또 과학적 논증으로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빅뱅 이론이 있고, 또 연력학 이론이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죠. 연력학 제2법칙. 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우주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논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복음주의 안에서 이 우주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견해가 사실 네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거. 첫 번째는 이제 젊은 지구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주와 지구의 나이가 약 6,000년에서 1만 년밖에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주로 어디서 주장하냐면 창조과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6,000년에서 1만 년 설이에요.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 그 성경에 보면은 등장인물들의 나이가 구약에 많이 있어요. 뭐 몇백 년씩 살죠.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족보를 전부 나이를 합쳐보니까 한 6,000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현재까지 6,000년이면은 6,000년 정도로 보는 거고, 인류 역사를.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과 2장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루에 하나씩 창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거기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루가 되었다, 하루가 되었다,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창조를 하루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하루를 그 히브리어 언어로 요미라고 부르는데 그 요음을 2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 다음 페이지 먼저 보면은요. 그 날이라고 나오는데 창세기에 그걸 이제 히브리어가 원어가 요미예요. 요미인데 젊은 지구로는 그걸 그냥 우리 개념으로 2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는데 정말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 우리 지금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창조한 것도 뭐 한 2, 3일밖에 안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인류가 6,000년이니까 결국은 우주의 나이는 6,000년, 뭐 길게 잡아봐야 10,0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젊은 지구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젊은 지구론이고요. 그 다음에 오랜 지구론은 뭐냐면 그 날시대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요음을 한 긴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 장구한 시간이다. 그 하나하나가. 그냥 날로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을 뿐이지 옛날 고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게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은 긴 기간이 이어져 온 것을 날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천체 물리학이 얘기하기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정도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현대 천체 물리학과 충돌이 안 일으키는 성경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오랜 지구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게 지지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간격이라는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창세기 1장과 1절, 2절 여기에 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에 창조됐다는 거죠. 최초에 창조가 됐는데 2절은 그 창조된 게 다 망했다는 거예요. 붕괴되고 망해가지고 2절에 그 붕괴된 상태, 타락에 의해서 붕괴된 상태가 2절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절 이후에 빛이 있으라 그러고 재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했다 무너지고 다시 창조한 거. 그거를 간격이론이라고 해요. 붕괴 복구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원래 만들어졌다 붕괴됐다가 다시 복구된 거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지지받지는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문학적 구조 이론이에요. 창세기는 신화 같은 거다. 옛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학적으로 써놓은 글이지 실제로 그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문학적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우리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다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냥 당신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군요.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뭐 그래서 이게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뭐 천국 못 가고 이러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서로들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가장 어떤 거를 유지하느냐가 이제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최근 조사는 제가 찾지 못했고 2015년에 2030 세대한테 그 교회 크리스찬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어느 이론을 가장 지지하냐. 그런데 반 이상이 55%가 오랜 지구론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현대 천체 물리학하고 충돌이 안 일으키고 또 창세기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것이 거기 그 문자 그대로 하루 24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많은 이제 이론이었죠. 실제로 날이라고 하는 게 데이가 24시간을 의미하는 짧은 날로도 해석이 되지만 긴 기간의 날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렌지구로는 그렇게 길게 보고. 왜 그러냐면 원래 날이라는 거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한 번 자전을 해야 날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첫 번째 날 나오는 거는 지구와 태양이 생기기 전이에요. 벌써 그 전에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으로는 좀 이상한 거예요. 지구와 저기가 없는데 지구도 없고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날이 먼저 생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 하나님의 존재에 보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를 지금의 시간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이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좌는 가장 지지가 많은 오랜 지구론을 기본으로 강좌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한번 했더니 어떤 사역자 한 분이 그건 틀린 얘기인데요? 이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젊은 지구론을 지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그분 의견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사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가장 지지 맞는 많은 이론을 이제 기본으로 설명을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레인 크레이거 박사도 오랜 지구론을 따르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동영상이 있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How old is the world? Best estimates today are around 13.7 billion years or so. Now, this is good. You see, this is a position I can embrace because there are people who will sit here and say, no, it's 6,500 years old. That is not a tenable position? I don't think it's plausible. The arguments that I give are right in line with mainstream science. I'm not bucking up against mainstream science in presenting these arguments. Rather, I'm going with the flow of what contemporary cosmology and astrophysics supports. Is there a contradiction or an inconsistency between the biblical account of the age of the Earth and your statement? Well, that's interesting because there isn't any biblical account of the age of the Earth. There's nothing in the Genesis or elsewhere in the Bible that says how old the universe is. So, no, I don't think it is incompatible. We often hear that there are the caricatured argument that Christians believe that man and dinosaur coexisted. There are some creationists, they typically style themselves young Earth creationists, who believe that. I've even seen children's books where Noah takes dinosaur eggs on the ark with him. Well, all of this is reading between the lines. There's nothing like that in the book of Genesis. 예. 그래서 이런 분도 이제 오랜 지구론을 따르는데, 저도 이제 오랜 지구론에 동의를 하는 거죠. 전제 이후에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우주는 원래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없다가 생긴 것, 즉 존재하기 시작한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으로 나눴던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상태 우주론이 있고 빅뱅 우주론이 있는 거죠. 정상 상태 우주론은 원래 우주는 존재했다고, 빅뱅 우주론은 생겼다. 어느 시점에 하는 거죠. 정상 상태 우주론이 1950년대까지 과학자들 3분의 2가 지지했던 거에는 아인슈타인 같은 유명한 과학자가 적극 지지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 영향이 있기도 해요. 아인슈타인이 지지한다면 뭐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아인슈타인이 자기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했던 게 이제 이거였어요. 우주는 영원하다를 지지했다는 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력 방정식이라는 거를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중력 방정식을 우주에 적용해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그 아인슈타인이 거기다가 중력 상수라는 걸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요. 중력 상수 G라는 걸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 우주가 팽창하려다 축소하려다 말라요.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팽창도 안 하고 축소도 안 하고 그냥 존재한다. 이거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중력 방정식. 근데 그 중력 방정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중력상수 빼고 원래 나왔던 중력 방정식을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우주는 팽창한다 이런 결론까지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걸 실제 관측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나의 실수 그리고 중력 방정식을 빼버리죠. 근데 그 중력 방정식은 다른 의미로 다시 되살아나요. 사실 뒤에 가서. 자, 그래서 정상상태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나 그냥 우주는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비시간 이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시간의 정의가 사실은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뭔지에 대한 시간의 본질을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상욱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그 물리학자 교수인데 이분이 시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고 얘는 또 왜 또 안 나오니? 시간에 대하여. 잠깐만요. 있어요 가운데. 저는 이론 물리학자인데요. 이론 물리학자를 많이 보셨나요? 이론 물리학자를 만나면 대부분 이제 재수가 없다고 그러죠. 왜냐면 너무 잘난 체하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그런 이론 물리학자를 한 방에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시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라는 그 질문이 물리학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무엇인지 아직 몰라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물질의 이론을 구축하는 학문인데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냐고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제가 덥석 하겠다고 한 이유도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거든요. 네. 시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 근데 이제 시간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A 이론이 있고 B 이론이 있는데 A 시간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시간은 흘러간다 하는 개념이 A 시간 이론이에요. 그래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시간 이론이 이게 A 시간 이론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어떤 과학자들이 B 시간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모든 것에 같이 있다 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즘 나온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마블 시리즈 나오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대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과거, 현재, 미래는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시간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거하고 거의 동일한 주장을 아인슈타인도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 블락 유니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그냥 시간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박스같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존재하는데 이게 그냥 간다는 거죠. 원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가 사실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위치가 현재라는 위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과거로 막 가잖아. 타임머신을. 그러니까 타임머신 영화에 이제 이런 게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비시간 이론은 뭐냐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 마을, 현재 마을, 미래 마을인데 내가 차 타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축에 따라서 그냥 이동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저런 건 증명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과학자들이 이런 괴상한 생각들 많이 해요. 증명할 수 없지만 이론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중우주 이론 같은 것도 그래요. 증명할 수 없거든요. 다중이론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그런데 우주가 여러 개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서로 다른 이론이 한 10가지 정도 돼요. 그 어떤 거 보면 완전 판타지예요, 판타지. 근데 증명이 안 돼요. 근데 과학이론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과학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중이론. 그건 과학이 아닌데? 철학계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과학은 반드시 검증되고 예측되어야 되고 반론이 돼야 돼요. 그게 과학의 조건인데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론이 안 돼요. 증명도 안 되니까 반론도 안 되고 관측도 안 되고 실험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과학이 아닌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다중이론 같은 경우. 지금 시중에 나오는 영화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 이 어떤 시점에 어떤 공간에서 과거, 현재, 현재, 미래를 연기하는 어떤 통로가 어느 타이밍에 짠 나타나요. 거기를 들어가면 과거에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것이고 예. 그걸 통과하면 미래의 그 장소에 내가 있게 되는 예. 그런. 그게 이제 이런 그 박스 시간 이론, 비 시간 이론에 이제 의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론에 의하면은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은 우리가 과거로 가서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뭔가를 바꿔요. 그러면 여기가 바뀔까요? 대부분 영화에는 바뀐다고 나오죠. 바뀌죠. 근데 비시간 이론에는 안 바뀌어요. 왜? 원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도 그대로 있고 현재도 그대로 있고 과거도 그대로 있고 여기서 뭔 짓을 해도 그냥 있는 건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머신 영화 보면 무슨 짓을 해도 하여간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 이런 그 줄거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비시간 이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뭔 짓을 해도 이미 있는 현재 과거는 안 바뀐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타임머신 모순으로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게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저희 엄마를 살해하면 제가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예. 패러독스가 생기잖아요. 혹시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가도 엄마를 죽일 수 없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뭐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약간 운명 애정설처럼 예, 예. 일어난다. 일어나는 그렇죠. 이렇게 됐다로 요즘은 또 경향이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비시간 이론을 염두에 두고 만든 영화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모든 것에 같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신앙적으로 적용시키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다. 예정론을 얘기할 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시간 이론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하고 적용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세 우주론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는 비시간 이론을 적용하는 거예요. 원래 시간이라는 건 존재했고 과거, 현재, 미래 다 그냥 존재하는데 우주도 그 안에 그냥 존재할 뿐이다. 과거의 우주, 현재 우주, 미래 우주가 그냥 그 시간대에 항상 존재해왔다. 그러니까 우주는 언제부터 새로 생긴 게 아니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이 비시간 이론을 적용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정상상태 우주론이에요. 근데 비시간 이론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우주는 물질이죠. 우주는 물질인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물질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의 발동에 의해서 물질이 변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의자를 하나 옮겼어요. 그러면은 내 자유의지에서 옮겨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미래 그대로 정해져 있다는 거는 그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방지축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어디로 튀는 거에 따라서 뭔가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가 예측이 돼서 이미 미래에 정해져 있다? 그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빈시간 이론은 물리 법칙을 적용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는 그건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에서 이렇게 생기고 이런 변화에 이렇게 생겨서 결국 그 물리적인 변화를 이어보면은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인데 그건 물리적인 물질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로 변할지 모르는데 그 인간의 자유의지 마음의 변화가 물리를 바꾸기 때문에 물리 상태를 그래서 비시간 이론을 그냥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비물리적인 자유의지가 미래와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비물질적인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긴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양자역학이 나오면서부터 그 비시간 이론을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양자역학에 아주 그 이상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양자 중첩이라는 게 있고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는데 양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 주로 소립자를 얘기해요. 전자 같은 거 아니면 그 안에 뭐 중성자, 양성자 이런 것들을 전부 양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실험인데 여기 전자를 쏴요. 그럼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어요. 이렇게 슬릿이. 그러면은 여길 통과하든지 여길 통과하든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에 어떻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이상하죠? 두 줄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줄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이게 전자가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일 때 저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현대과학이 모르는 게 빛이 광자 알갱이냐 아니면 파장이냐 이걸 아직도 몰라요.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어쨌든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용은 해요. 기술적으로 이용까지는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몰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려면은 이 전자가 동시에 두 군데에 존재했다라고 밖에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인데 동시에 양쪽에 있지? 존재하지? 그런데 그렇게 실험을 하면 나와요.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런 물리적 상태가 사람이 관측을 하잖아요. 그럼 양자가 진짜 광자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 그리고 관측하면 관측하는 순간에 이렇게 돼버려요. 관측 안 하고 실험하면 저렇게 나오는데 뭔가 들이대고 관측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관측한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으로 관측한다 그러면 광자가 가서 그거를 책 부딪히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관측의 도구가 부딪히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눈이 요상한 거죠. 네? 사람 눈이 요상하다고. 눈이 요상한 게 아니라 그 광자가 그 양자와 역할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면서 양쪽에 동시에 존재하지? 그렇지만 현상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모든 그 툴에서 양자역학을 다 사용해서 기계를 만들거든요. 우리 셀폰도 마찬가지고.
다 양자역학 물리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관측에 의해서 물리 상태가 변하는 거거든요. 관측 안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관측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 관측함에 따라서 물리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측에 의해서 상태가 변한다면은 비시간 이론이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관측하고 안 하고도 자유의지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에서 관측했을 때 물리 상태가 변한다면 어떻게 자유의지 관계없이 미래가 정해져 있을 수가 있냐. 그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유명한 그 비유인데, 사고 실험인데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질 못해요. 뚜껑을 열기 전에. 뚜껑 열는 건 관측 현상이거든요. 뚜껑 열고 관측했을 때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뚜껑 열기 전에는 전자가 두 군데 존재하는 것처럼 죽었거나 살았거나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 산 고양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슈레딩거 고양이의 주장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삼위일체의 비유를 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다. 이거 인간의 언어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리 세계에서도 하나가 동시에 양쪽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 군데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못하실 건 없다. 우리 물리 세계에 이미 이런 양자 중첩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So, what they taught us in school isn't really the way it is, and that our senses are playing tricks on us. You just gotta wonder, what is this reality that we find ourselves in? Quantum physics says it's all just waves of information. Do I believe that? I hope so. Yikes! And here we are, the granddaddy of all quantum weirdness, the infamous double-slit experiment. To understand this experiment, we first need to see how particles, or little balls of matter, act. If we randomly shoot a small object, say a marble, at the screen, we see a pattern on the back wall where they went through the slit and hit. Now, if we add a second slit, we would expect to see a second band duplicated to the right. Now, let's look at waves. The waves hit the slit and radiate out, striking the back wall with the most intensity directly in line with the slit. The line of brightness on the back screen shows that intensity. This is similar to the line the marbles make. But when we add the second slit, something different happens. If the top of one wave meets the bottom of another wave, they cancel each other out. So now, there is an interference pattern on the back wall. Places where the two tops meet are the highest intensity, the bright lines, and where they cancel, there is nothing. So, when we throw things, that is, matter, through two slits, we get this, two bands of hits. And with waves, we ge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bands. Good so far. Now, let's go quantum. An electron is a tiny, tiny bit of matter, like a tiny marble. Let's fire a stream through one slit. It behaves just like the marble, a single band. So, if we shoot these tiny bits through two slits, we should get, like the marbles, two bands. What? An interference pattern. We fired electrons, tiny bits of matter, through.
we get a pattern like waves, not like little marbles. How? How could pieces of matter create an interference pattern like a wave? It doesn't make sense. But physicists are clever. They thought, maybe those little balls are bouncing off each other and creating that pattern. So, they decide to shoot electrons through one at a time. There is no way they can interfere with each other. But after an hour of this, the same interference pattern is seen to emerge. The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single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nterferes with itself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of these possibilities are in superposition with each other. Physicists were completely baffled by this. So they decided to peek and see which slit it actually goes through. They put a measuring device by one slit to see which one it went through and let it fly. But the quantum world is far more mysterious than they could have imagined. When they observed, the electron went back to behaving like a little marble. It produced a pattern of two bands, no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The very act of measuring or observing which slit it went through meant it only went through one, not both. The electron decided to act differently, as though it was aware it was being watched. It was here that physicists stepped forever into the strange, never world of quantum events. What is matter? Marbles or waves? And waves of what? And what does an observer have to do with any of this? The observer collapsed the wave function simply by observing. 데이비슨과 거머의 실험이죠. 전자는 확실한 입자니까 두 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간섭무늬가 나타난 겁니다. 입자인 전자가 도중에 파동으로 바뀔 리가 없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전자가 파동처럼 간섭무늬를 어떻게 만든 걸까요? 서로 간섭해서 만들어진 간섭무늬인데 슬릿 하나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가 없는 무늬입니다. 전자 하나가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기라도 한 걸까요? 분명히 하나를 쐈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전자라는 확실한 입자를 확실하게 하나만 쐈는데 두 개로 복사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관측하면서 다시 전자를 쐈더니 전자가 갑자기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전자 하나가 두 슬릿 중 한 곳만 통과한 거죠. 관측을 안 했더니 다시 간섭무늬가 생깁니다.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결론은 전자 하나가 동시에 두 구멍을 통과하면서 파동처럼 간섭무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뿐만 아니라 빛, 광자까지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며, 광자와 전자보다 훨씬 큰 중성자, 플러렘 같은 분자, 플러렘보다도 큰 생체 분자, 아미노산 같은 것까지 이중 슬릿 실험에서 네. 네, 그러니까 관측하면 두 줄, 관측 안 하면 여러 줄 이렇게 이루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지받는 이론은 A시간 이론이에요. 그래서 역시 비중으로 일부는 B시간 이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A시간 이론이 더 지지받고 있고, 이 지지받는 A시간 이론에 의해서 지지받는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인 거죠. 그래서 약 138억 년 전에 빅뱅과 함께 시공간인 우주가 탄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보죠. 시간이 칼람의 논증 전제일을 뒷받침하는 세 번째 이유인 일상적인 경험과 과학적 증거들이 전제일이 참임을 확인시켜준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안에 사는 우리의 경험과 과학의 결과로
우리는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존재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전제일에 대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참이지만 우주 자체에 대해서는 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논리 오류의 하나인 택시 오류에 해당합니다. 택시 오류란 어떤 논리 주장을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상은 자기 맘대로 적용하지 않는 오류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택시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왔을 때 내리는 것처럼 더 이상 적용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만 적용하는 오류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일은 거듭 참이라고 증명되어 왔고 한 번도 거짓으로 밝혀진 적이 없다.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현대 과학자들이 전제일이 참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나는 칼람의 우주론적 논증이 참이라고 생각한다. 논증의 결론을 부정하는 이유가 전제일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무신론은 철학적으로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다. 좀 더 복잡한 내용의 회의론자들의 반론에는 시간이론을 이용한 반론이 있습니다. 이 반론은 전제일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이라는 문장 부분을 부정하려는 시도로 제시된 반론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다루기에 매우 복잡한 물리적 시간이론을 이해해야 하는데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간이론에는 A시간이론이라는 것과 B시간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시간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며 미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과거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고 앞으로 미래로 흘러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사는 세상은 언제나 현재이고 그 현재가 지나가면 1초 후에라도 그것은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역사로 알게 되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오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앞으로 올 미래이며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학은 이 A시간이론에 의해 수행되어 왔고 우리의 철학적 사유나 인식론적 인식이 모두 이 A시간이론을 당연시하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B시간이론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실제하는 현실이며 동등하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변함없이 모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시간축이라는 물리축을 따라 이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을 따라 여행하고 있는 자동차 여행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똑같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물리적 실제이며 단지 우리가 그 실제들을 시간축을 따라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시간이론을 지지하는 무신론자들은 우주가 어느 순간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것이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우주가 그냥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시간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전제일에서 말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칼람의 논증의 전제일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람의 논증 자체도 무너진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이나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는 운명론과 같습니다. 이 결정론과 운명론은 철학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주장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인간 정신에 의해 발전시켜온 문화나 과학, 역사 그리고 인간의 인식까지도 통째로 부정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론이나 운명론은 현재 철학계에서나 신학계에서 거의 부정당하는 이론입니다. 또 하나 비시간이론의 최대의 문제점은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시간이론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비물리적인 인간과 동물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오직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물리적 사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비시간이론은 결정론 등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론이 되겠지만 문제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주된 원인의 하나는 자유의지라는 비물리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어떤 변화를 사물에 가할지 모르고 이 자유의지에 의해 사물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물리적으로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또 짐승에게 존재하는 한 그와 무관하게 변함없이 고정된 미래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래가 이미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비시간 이론은 비물리적인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변화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칼람의 논증의 전제일을 비시간 이론으로 부정하는 것은 가망성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지의 문제가 칼람 이논증뿐만 아니라 신존재논증 여러 곳에서 무신론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자 급기야 무신론자들 일부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가 단지 원자의 합쳐진 덩어리인 단백질 덩어리가 발산하는 전기신호적인 물질적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의식과 자유의지가 단지 단백질 뇌에서 물리적 전기신호일 뿐이라면 그것을 신뢰할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됩니다. 단백질 덩어리가 그냥 발산하는 신호를 무엇을 근거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모든 주장도 역시 신뢰할 수 없는 단백질 덩어리의 신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자기 모순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즉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자기 스스로의 주장을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 주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19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쥘 레퀴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과학적 진리에 대한 믿음은 환상일 뿐이다. 최근에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고전 물리학의 체계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양자역학에서는 중첩되어 존재하는 결정되지 않은 물리적 상태가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로 발동하는 측정이라는 행위를 통해 중첩된 상태가 하나의 물리적 상태로 결정되게 되며 그 결정 상태를 물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자유의지와 관련된 양자역학이 물리적으로 결정된 미래가 있다고 하는 비시간 이론의 가능성을 더욱 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다음 시간에는 무한한 게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증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무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우주라는 건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논증했던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 논증 두 가지 끝내고 과학적인 이야기, 이 빅뱅에 얽힌 얘기들이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 얘기들을 좀 하고 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엔트로피 법칙이 왜 우주가 영원할 수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나간 공부를 회상하시면서 한번 다음 시간에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들도 좀 많고요. 에피소드.